님들, 역대급 폭락장 속 삼천당 제약이 작전주인지 숨은 진주인지 진짜 정체가 뭔지 알고 있었어? 지금 삼천당 제약이 완전히 전쟁터야. 코스닥 시총 1위, 주당 118만원짜리 황제주가 불과 열흘 만에 48만 5천원까지 폭락했다가 오늘 4월 9일 장 초반에 13% 급반등하면서 다시 54만 8천원까지 뛰었어.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주가가 하루 만에 크게 오르니까 지금이 싼 타이밍이다라는 쪽과 잠깐 오르고 다시 폭락할 거다라는 쪽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감정으로만 주식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 118만원이었으니까 지금 사면 무조건 이득이라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인 주식이니까 무조건 던져야 한다면서 대응하고 있지. 감정으로 투자하면 절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오늘은 경제 사냥꾼인 내가 삼천당 제약의 재무제표부터 오너 지분 구조, 에스페스 특허의 실체, 미국 식약처 심사 기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시나리오까지 실제 월가가 쓰는 종목 분석을 초보자도 한 번에 이해되게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이 종목이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자. 삼천당 제약은 원래 안약 만드는 회사야.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318억 원인데 이 중 안과용제가 1,471억 원으로 전체의 61%야. 순환기 치료제, 호흡기 치료제 같은 전통 제약 포트폴리오를 가진 중소형 제약사지.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코스닥 시총 1위, 시가총액 27조 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야. 에스페스라는 기술. 에스페스가 뭐냐? 주사로만 맞을 수 있던 약을 먹는 약으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이야. 쉽게 비유하면 지금까지 택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집에 있어야 했는데 이 기술이 무인 택배함을 만든 거야. 약이 위산에 녹아서 사라지지 않게 나노 크기의 캡슐로 감싸서 소장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원리지. 왜 이게 대단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약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당뇨 치료제 오젬픽이잖아. 이거 다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같은 성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 배에 주사를 맞아야 해. 만약에 이걸 알약으로 먹을 수 있다면 글로벌 비만약 시장이 2030년 15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여기서 먹는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지. 지난번 바이오 관련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한국 바이오 시장은 기대감 선반영이 유독 강해. 임상 결과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하늘을 뚫고 기대가 무너지면 그제야 폭락하는 패턴. 삼천당 제약도 정확히 이 패턴을 따라갔어. 올해 초 23만원대에서 출발한 주가는 1월 일본 다이이치 상쿄 에스파 계약, 2월 유럽 11개국 5조 3천억 원 규모 판권 계약, 3월 유럽의약품청 경구용 인슐린 임상 신청까지 호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3개월 만에 118만원까지 400% 넘게 폭등했어. 근데 3월 30일을 기점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 그날 삼천당 제약이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미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했거든. 마일스톤 1억 달러, 약 1,508억 원, 10년간 15조 원 매출 전망이 명시됐다고 공시했어. 근데 바로 다음날 하한가 30% 폭락. 왜? 첫째, 계약 상대방이 비공개야. 무려 15조 원짜리 계약인데 상대가 누군지 안 알려줘. 이 규모의 계약에서 파트너사를 밝히지 않는 건 업계에서 극히 이례적이거든. 둘째, 수익 배분이 비상식적이야. 삼천당이 90%, 파트너사가 10%. 보통은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는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업계 관행인데 초기 단계 기술을 넘기는 쪽이 90%를 가져간다? IM 리서치에서도 이 비율이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어. 셋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가 영업실적 전망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4월 2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 지정되면 매매거래 1일 정지, 벌점 누적되면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갈 수 있어. 넷째, 블로거의 12가지 의혹 제기와 금감원 내사 가능성 보도까지 겹쳤어. 그리고 4월 6일 전인석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 2,500억 원 블록딜 철회, FDA 제출 문서 공개까지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더 떨어졌어. 7일 종가 51만 9천 원, 8일에는 특허 소유권 논란까지 터지면서 48만 5천 원까지 내려갔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이건 그냥 나쁜 주식이구나 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자, 이 종목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세 가지 층위를 순서대로 뜯어봐야 해. 재무 현실, 기술의 실체, 그리고 오너 구조. 이 세 가지를 겹쳐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 먼저 재무제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318억 원, 영업이익 85억 원, 당기순이익 120억 원, 2024년 영업이익 26억 원, 순손실 51억 원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3억에서 96억, 다시 26억으로 불안정했는데 2025년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잡힌 거야. 근데 문제는 주가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야. 오늘 장중 54만 8천 원 기준 시가총액이 약 12.8조 원인데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순수익이 120억 원이거든? 이걸 전문 용어로 PER이라고 부르는데 계산해보면 무려 1,060배가 나와. 이해하기 쉽게 비율을 하나 들어줄게. 1년에 순수익 1천만 원을 버는 카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카페를 100억 원을 주고 인수하는 꼴이야. 지금 버는 돈 수준으로 내가 투자한 100억 원의 원금을 다 뽑아내려면 무려 1,060년이 걸린다는 뜻이지. 물론 바이오 기업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엄청난 대박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니까 수치가 높은 것 자체는 바이오 업계에서 흔한 일이야. 과거에 셀트리온도 이 수치가 300배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셀트리온은 그때 이미 미국 식약처 허가를 완벽하게 다 받아내고 실제로 약을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태였어. 반면에 지금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신약 기술들은 아직 미국 식약처에 정식 심사 서류를 넣기도 전인 초기 준비 단계야. 즉 이미 증명된 현실을 파는 것과 아직 증명되지 않은 꿈을 파는 걸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회사가 실제로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적 속을 더 들여다볼까? 현재 기존에 팔던 안과용 안약 매출 비중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커졌어.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엄청나게 폭증한 건 맞는데 그건 캐나다에 기존 복제약을 팔아서 낸 성과야. 지금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열광하는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핵심 기술인 에스패스나 먹는 비만약에서는 아직 1원도 벌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야. 증권사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앞으로 복제약 공급을 늘리면서 올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근데 이 장밋빛 전망치를 전부 다 끌어와서 다시 계산해봐도 현재 12조 원짜리 몸값에 비하면 원금 회수 기간은 여전히 200년이 넘게 걸려. 지금 주가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꽉꽉 채워서 선반영하고 있는지 이 숫자를 보면 딱 감이 오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에스패스 기술의 실체를 월가 시선으로 뜯어보자. 4월 9일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하나 터졌어. 에스패스 관련 특허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동물 실험 결과가 공개된 거야. 에스패스의 핵심 원리는 이중흡수 경로야. 계면 활성제로 약물의 투과성을 높이고 푸코이단이라는 해조류 성분으로 소장 수용체에 결합시키는 방식이야. 약물을 나노 크기의 미셀 구조로 감싸서 위산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거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원래 단백질 약은 입으로 먹으면 위산에 다 녹아서 효과가 없어져. 근데 이 기술은 약을 아주 미세한 캡슐로 겹겹이 감싸서 위산에 녹지 않고 소장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흡수되게 만드는 기술이야. 특허에 들어있는 동물 실험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어. 당뇨 걸린 쥐한테 현재 시판 중인 먹는 당뇨약이랑 삼천당이 만든 약을 먹여봤어. 그랬더니 삼천당 약이 기존 약의 4분의 1 용량만 썼는데도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온 거야. 42일 동안 꾸준히 먹였더니 혈당이랑 체중 수치도 다 좋아졌고,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데이터가 곧 돈이야. 특허에 이런 구체적인 실험 결과가 적혀 있다는 건 이 기술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이 아니라 최소한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 기술? 좋은 거 알겠어. 동물 실험 결과? 좋은 거 알겠어. 근데 한국 기업 기술 개발인데 왜 결과표가 한자일까? 이게 지금 주가를 박살낸 반전인데, 어제 이 훌륭한 특허의 주인이 삼천당 제약이 아니라 대만의 서밋 바이오테크라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껍데기 아니냐며 놀라서 주식을 던진 거지. 삼천당은 바로 해명했어. 우리가 2018년부터 돈 다 대주고 위탁해서 개발시킨 거다. 특허 소유권이랑 약 팔아서 버는 돈은 다 우리 거다라고. 제약업계에서 돈 된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는 위탁 개발은 흔한 일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거야. 회사의 해명이 맞다 쳐도 그럼 왜 진작 투명하게 안 밝혔어? 라는 의심이 꼬리를 무는 거지. 게다가 미국 식약처 허가 문제도 아직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야. 삼천당은 FDA랑 복제약 심사 전 사전 미팅을 하기로 수락받았어. 회사 측은 복제약만 사전 미팅을 해주니까 수락받은 것 자체가 복제약으로 인정받은 거다라고 주장해. 근데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해. 단순히 미팅 일정을 잡아준 걸 허가라고 볼 순 없다. 미팅 끝나고 나서 FDA가 이건 복제약 말고 아예 신약으로 처음부터 깐깐하게 다시 심사받아라고 엎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한 도장이 안 찍혔다는 뜻이지. 그래서 과거 사례를 냉정하게 비교해봐야 해. 가장 좋은 성공 사례는 셀트리온이야. 셀트리온은 완벽한 임상 데이터를 다 뽑아내고 실제로 해외에서 복제약 허가를 받고 약을 팔아서 엄청난 매출이 찍히는 걸 눈으로 보여줬어. 꿈이 진짜 현실의 돈이 된 순간 주가가 폭발한 거야. 반대로 끔찍한 사례는 금양이지.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한다는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4,500%나 미친 듯이 올랐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장 돈 벌 수 있는 실체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주가가 9,900원까지 추락하고 거래 정지까지 당했어. 실력 없이 기대감만 잔뜩 부풀어 오른 거품이 터진 전형적인 사례야. 삼천당 제약이 제2의 셀트리온이 될지 아니면 제2의 금양이 될지 결국 이 회사가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판단하려면 마지막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경영진의 지분 구조까지 반드시 뜯어봐야 해. 자, 세 번째, 오너 지분 구조. 이거 모르면 이 종목의 리스크를 반도 이해 못해. 삼천당 제약의 제일 큰 주주는 소화라는 회사야. 지분을 30.7%나 갖고 있지. 그리고 이 소화라는 회사는 윤대인 회장과 장남 윤희재 대표의 100% 개인 회사인 인산 MTS가 딱 반반씩 쥐고 있어.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장남 쪽 라인이 꽉 잡고 있는 셈이지. 근데 정작 회사를 굴리는 경영권은 윤 회장의 사위인 전인석 대표가 2022년부터 단독 대표이사로 맡고 있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야. 전인석 대표가 2025년 7월에 장인 어른한테서 주식 79만 주를 증여받았어. 당시 가격으로 무려 2,664억 원어치야. 이러면 세금을 내야겠지? 증여세랑 양도세를 합쳐서 세금만 2,335억 원이 나왔어. 이 막대한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가 2,500억 원어치 대규모 주식을 팔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하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찍은 지 딱 4일 만에.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와, 주가 최고점 찍으니까 오너 일가가 자기들 세금 내려고 주식 팔고 탈출하네? 라고 읽은 거지. 이게 바로 주가가 반토막 나게 된 결정적인 방아쇠였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분노하니까 회사는 며칠 뒤에 주식 파는 건 취소할게요. 그냥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세금 낼게요 라고 말을 바꿨어. 근데 담보대출도 결국 빚이잖아. 만약 앞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더 떨어지면 돈 빌려준 곳에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아버릴 수 있어. 결국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안고 있는 셈이야. 정리하면 회사의 소유는 장남 쪽이 쥐고 있고 경영은 사위가 하면서 수천억 원대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게다가 2024년엔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도 47억 원이나 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뿌렸어. 이 배당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사냥꾼님, 삼천당 제약이 예전 복제약으로는 캐나다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번 먹는 비만약도 특허의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서요? 기술력이 있는 건데 너무 의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야. 근데 여기서 검증된 기술과 검증 중인 기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 기존에 팔던 복제약은 10년 동안 1,000억 원 넘게 부어서 대규모 글로벌 임상까지 다 마치고 해외 허가를 받은 검증된 진짜야. 근데 지금 주가를 폭등시킨 먹는 비만약은 기껏해야 동물 실험 데이터가 특허에 적혀있는 수준이고 아직 미국 식약처에 우리 심사 좀 받아도 될까요? 하고 노크하는 단계인 기대감일 뿐이야. 이 두 개를 똑같이 대단한 거라고 믿는 순간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거지. 더 심각한 건 현재 증권사 중에서 삼천당 제약을 제대로 분석해서 리포트를 내는 곳이 한국투자증권 딱 한 곳뿐이라는 사실이야. 왜 그럴까? 증권사가 조금이라도 회사의 불리한 분석을 내놓으면 주주들이 인신공격성 항의 전화를 수십 통씩 걸고 심지어 회사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아예 분석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야. 시장에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맹목적인 낙관론만 가득 찬 깜깜이 투자판이 만들어진 가장 무서운 구조지. 자, 그렇다면 수조 원을 굴리는 실제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지금의 삼천당 제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 얘네들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같은 막연한 희망이나 공포로 움직이지 않아. 실제 월가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쓰는 RMPV, 위험조정 수년제 가치 모델과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적용해. 이게 뭐냐면 단순히 약이 성공했을 때의 대박 수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 허가, 임상 1상부터 3상 통과 등 각 관문마다의 성공 확률을 수치로 쪼개서 현재 주가에 곱해버리는 철저한 확률 계산법이야. 주로 신약 개발처럼 모 아니면 도식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거대 자본이 리스크를 통제하고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무조건 쓰는 표준 분석법이지. 지금 삼천당 제약이 안고 있는 FDA 복제약 인정 여부, 유럽 임상 데이터 결과, 에스페스 특허 논란이라는 거대한 변수들을 이 확률 모델에 집어넣고 철저하게 리스크와 확률을 계산해서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딱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사결정나무의 최상단 경로를 타는 베스트 케이스야. 기술이 증명되고 FDA가 복제약으로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지. 삼천당에 먹는 비만약 기술이 사람에게도 잘 작용하고 깐깐한 미국 식약처가 복잡한 신약 심사 대신 복제약 심사로 통과시켜주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월가의 RMPV 모델에서 가장 치명적인 임상 실패 리스크와 시간 지연 리스크에 대한 할인율이 싹 지워져. 오리지널 비만약의 특허가 끝나는 2031년에 맞춰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15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고작 5%만 차지해도 연매출 2조 5천억 원이 온전히 기업 가치로 환산되는 거지. 이 시나리오의 결과값이 도출되면 지금 12조 원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철저한 저평가 구간으로 재평가되고 전고점 118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월가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할당하는 메인 케이스야. 기술력은 진짜인데 FDA가 의사결정나무의 첫 관문에서 신약으로 깐깐하게 심사하는 경우지. 기존 리벨서스와 삼천당의 에스페스는 약물을 흡수시키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FDA 입장에선 복제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신약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사받으라고 할 확률이 높아. 만약 이 경로로 빠지게 되면 RMPV 모델의 계산식은 크게 망가져.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이 더 걸리면서 시간 가치가 급락하고 수천억 원의 추가 임상 비용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으로 꽂히게 되거든. 당장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단행할 리스크까지 모델에 반영되면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세 번째 시나리오는 월가가 가장 철저하게 경계하는 워스트 케이스야. 의사결정나무의 맨 밑바닥, 즉 기술 자체가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로지.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가 부진하거나 대만 회사와의 특허 소유권 분쟁이 법적 싸움으로 번지면서 사업 자체가 엎어지는 상황이야. 이러면 RMPV 모델에서 에스페스 비만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가차없이 0원으로 처리돼.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던 비만약 프리미엄 거품이 완전히 소멸하는 거지. 철저하게 기존 복제약의 사업 가치만 남겨서 밸류에이션을 돌리면 주가가 10만원대 초중반까지 수직 낙하한다는 냉정한 결과값이 도출돼. 물론 맹목적인 비관도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과 체크포인트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자. 자,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 핵심 체크포인트 딱 세 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4월 23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야. 만약 여기에 지정되면 하루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벌점이 심하게 쌓이면 상장 유지 자격 심사까지 갈 수도 있어. 더 치명적인 건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가 2026년 5월 MSCI 지수 신규 편입을 결정하는 심사 기준일과 겹친다는 거야.
금융감독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거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MSCI 편입 기회마저 날아갈 수 있어. 두 번째, 미국 식약처 사전 미팅의 실질적인 결과야. 회사가 우리 미팅 수락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FDA가 공식적으로 그래, 너희 약은 복잡한 신약 말고 복제약 경로로 심사해 줄게 라고 확정 지어주는 공식적인 응답을 내놓느냐. 이게 핵심이야. 이 확인이 나오면 주가가 폭발하는 1번 시나리오가 열리고, 안 나오면 수천억 원이 더 깨지는 2번 시나리오로 직행하는 거야. 세 번째, 유럽에서 진행되는 사람 대상 임상 데이터 확인이야. 독일에서 당뇨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비교 임상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특허에 적혀있던 쥐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에스페스 기술이 진짜 사람 몸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첫 번째 객관적인 성적표가 될 거야. 물론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긍정적인 팩트도 공정하게 짚어야지. 우선 기존 복제약 사업은 캐나다에서 판매 실적을 내며 실제로 굴러가고 있고, 유럽 허가까지 받았어. 먹는 비만약 기술도 동물 실험 데이터가 특허에 공식 기재되어 있으니 단순한 말장난 수준은 넘어섰어. 게다가 먹는 비만약 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진짜로 판명돼서 시장 진입에 성공하기만 하면 주가 상승폭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어. 대만 회사와의 특허 소유권 논란,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 강제 처분으로 쏟아질지 모르는 오너의 수천억 원대 주식담보대출 물량, 그리고 증권사들이 욕먹기 싫어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리포트조차 내지 않는 이 깜깜이 투자 환경까지. 자, 온갖 변수를 다 짚어봤는데 결국 이 판을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어떤 시각으로 꿰뚫어보고 있을까? 제약 바이오 투자를 지배하는 가장 냉정하고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 특허 출원은 의도의 표현이고 동물 실험은 가능성의 확인이며 사람 대상 임상 데이터만이 사실의 증명이다. 지금 삼천당 제약은 가능성과 사실 사이에 있는 거대한 절벽,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그 구간에 서 있어. 이 계곡을 무사히 살아서 건너면 주가가 10배 뛰는 전설이 되는 거고, 건너지 못하면 기대감이라는 거품이 터지면서 과거 금양처럼 추락하는 거야. 세상이 하루하루 흔들리는 주가창에 일희일비하며 감정 싸움을 할 때 진짜 사냥꾼은 회사가 저 죽음의 계곡 위에 데이터라는 다리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의심하고 또 검증해야 해. 첫 번째, 4월 23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야. 지정되면 매매 거래 1일 정지해. 벌점 누적 시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갈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가 2026년 5월 MSCI 신규 편입 리뷰 기준일과 겹친다는 거야. 금감원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 MSCI 편입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번째, FDA pre-ANDA 미팅의 실질적 결과야. 회사 측 주장이 아니라 FDA의 공식 응답이 핵심이야. 제네릭 경로를 인정받았다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확인이 나오면 시나리오 1번이 열리고, 안 나오면 시나리오 2번으로 가는 거야. 세 번째, 유럽 EMA 경구용 인슐린 임상 진행 상황이야. 독일에서 제1형 당뇨 환자 64명 대상 PK, PD 비교 임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 데이터가 나와야 에스페스 기술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 외에 리스크 요인으로는 에스페스 특허 소유권 논란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점, 전인석 대표의 주담대에 따른 잠재적 반대 매매 물량, 그리고 증권사 커버리지 공백 문제가 있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커버리지 증권사가 한투증권 단 한 곳뿐이라 객관적 밸류에이션 검증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야. 반대로 긍정적 포인트도 공정하게 짚어야지. 첫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어. 캐나다 판매 실적이 2025년 턴어라운드의 핵심 동력이었고 유럽 허가까지 받았어. 둘째, 에스페스 전임상 데이터가 특허에 공식 기재돼 있다는 건 최소한 컨셉 수준은 넘어섰다는 의미야. 셋째, 경구용 GLP-1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술이 진짜라면 시장 진입 시 폭발적인 업사이드가 존재해. 자, 그럼 결국 이 판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글로벌 제약업계의 냉정한 시각이 이 상황의 본질을 관통해. 제약 바이오 분석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특허 출원은 의도의 표현이고 전임상은 가능성의 확인이고 임상 데이터만이 사실의 증명이야. 지금 삼천당제약은 전임상과 임상 사이의 거대한 계곡, 업계에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그 구간에 서 있어. 이 계곡을 건너면 텐베거가 되고 건너지 못하면 추락하는 거 꼭 기억하고. 정리할게. 진짜 투자자인 우리는 흔들리는 주가 앞에서 감정적인 투표를 멈추고 시장이 냉정한 체중계를 꺼내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해. 가치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지금의 이 판을 정확히 관통하는 통찰을 남겼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인기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재는 체중계다. 지금 삼천당제약의 주가를 뒤흔드는 건 철저한 인기투표야. 기대감에 표를 던지는 쪽과 공포에 질려 던지는 쪽이 매일 부딪히고 있지. 하지만 이 투표 열기가 끝나면 시장은 결국 체중계를 꺼내들 거야.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건 사람들의 감정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식약처의 공식 답변과 임상 데이터라는 명확한 결과물이야. 검증되기 전 인기투표에 휩쓸리는 건 투기고 체중계의 눈금을 직접 확인하고 올라타는 게 진짜 투자야. 투표 결과에 투자하지 말고 체중계가 정확한 숫자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냉철한 사냥꾼이 되길 바랄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